독일 교통 전문가의 발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 이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자동차를 최초로 발명한 나라. 독일에서 온 그녀는 처음엔 한국 도로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한국 도로는 유치원인가? 그런데 단 3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최첨단 독일제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된 순간 그녀가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외국인 운전자들이 마법 같다고 부르는 그것, 사고율 80% 급감의 비밀, 유럽 언론이 21세기 최고의 교통혁신이라 극찬한 바로 그것. 이 사건 직후 독일은 물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까지 유럽 주요국들이 앞다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150년간 놓치고 있던 게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곳곳에서 한국식 도로가 깔리고 있는데요. 대체 그날 밤 서울 도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라나 폰 슈타인베르크. 독일 연방교통부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우리 가문은 3대째 독일 도로를 설계해왔고, 저는 그 전통의 정점에 서 있었죠. 미넨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우토반 설계에 20년을 바쳤습니다. 한국이요? 정말 가야만 하나요? 2024년 9월 상사인 헬무트 디렉터가 한국 출장을 지시했을 때 저는 거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라나, 국제협력 차원이야. 일주일만 참고 다녀와. 한국도 나름 발전했다고 하니까. 헬무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한국? 도로 기술에서 독일을 따라올 나라가 어디 있다고? 우리는 아우토반의 나라, 벤츠와 BMW의 나라인데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삼성 갤럭시, K-팝, 김치 정도? 하지만 도로 기술에 있어서는 독일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죠. 우리 할아버지는 아우토반을 설계하셨고 아버지는 통일 후 동독 지역 고속도로를 현대화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유산을 이어받아 유럽 최고의 도로를 만들고 있었죠. 출발 전날 저는 동료들과 미넨의 유명한 맥주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라나, 한국 가서 뭐 볼 게 있겠어? 그냥 관광이나 하고 와. 마티아스가 비웃으며 말했죠. 그는 포르쉐 본사와 함께 도로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팀의 리더였어요. 맞아. 아시아 도로는 보나마나 혼잡하고 무질서할 거야. 규칙도 없고 잉그리드도 거들었어요. 그녀는 교통 신호 체계 전문가였죠. 일주일이면 충분해.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확인하고 오는 거지. 저도 그들의 말에 동의했어요. 사실 이미 보고서의 결론도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죠. 독일 시스템의 우수성 재확인 뭐 이런 식으로. 저는 BMW 본사가 있는 미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 집 거실 창문에서는 BMW 본사 건물이 보였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는 최신 모델들이 테스트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독일 자동차와 독일 도로는 제 삶의 전부였죠. 아우토반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독일 정신의 상징입니다. 질서, 효율성, 그리고 완벽함.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에서 시속 300km로 달려도 안전한 이유는 우리의 설계가 완벽하기 때문이죠.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여전히 오만했어요.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에 앉으면서 투덜거렸죠. 최소한 비즈니스 클래스는 태워줘야 하는 거 아냐? 독일 연방정부 대표로 가는 건데 12시간의 비행은 정말 고문이었어요. 기내식도 입에 맞지 않았고 옆자리 한국인 승객이 계속 김치 냄새나는 뭔가를 먹는 바람에 머리가 아팠죠.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 독일이 그립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로와 짜증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시계만 봤죠. 공항은 예상외로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요? 공항 하나 잘 지었다고 도로 기술이 뛰어난 건 아니니까. 수화물을 찾고 렌터카 업체로 향했습니다. 최소한 독일 차를 운전하면서 이 낯선 나라를 견뎌야겠다고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운터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발음이 좀 이상했지만 알아들을 만했죠. 차를 빌리려고 합니다. 현대나 기아 같은 한국 차는 절대 안 돼요. 독일 차 있나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독일 차요? 벤츠 E클래스가 있습니다만. 그거면 됐어요. 열쇠 주세요. 최소한의 위안이었죠. 한국 차를 운전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으니까. 주차장에서 검은색 벤츠를 찾았어요.
최신 모델이었고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최고 사양이었죠. 시동을 걸고 한국어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했어요. 독일어로 하면 한국 지명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죠. 자, 이제 서울로 가보자. 과연 얼마나 엉망인지 확인해보지. 하지만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는 경악했습니다. 도로 바닥이 온통 색칠되어 있었어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심지어 분홍색까지. 이게 뭐야? 유치원이야? 어린애들 놀이터야? 저는 혼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은 단순하고 명확해요. 흰색 실선, 점선, 그리고 노란색 중앙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운전자가 규칙을 알고 지키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도로를 마치 장난감처럼 만들어 놨더군요. 더 황당한 건 색깔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였어요. 파란색 선이 공항에서 시작해서 어디론가 계속 이어지고, 초록색은 다른 방향으로, 노란색은 또 다른 방향으로. 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운전자들을 바보 취급하는 건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표지판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까? 게다가 도로 위에는 한글로 된 표시들이 가득했어요. 전혀 읽을 수 없는 문자들이 도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죠.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교통을 통제하려 하다니. 역시 아시아 국가는 한계가 있어. 1시간쯤 운전하니 서울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무계획적으로 올라간 콘크리트 덩어리들로만 보였죠. 호텔은 강남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불평했죠. 와이파이는 되겠죠? 그리고 방에 커피 머신은 있나요? 진짜 커피 말이에요. 인스턴트 말고. 직원은 계속 미소 지으며 응대했지만 저는 짜증이 났어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으니까.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베를린 본부에 첫 보고를 해야 했죠. 한국 도착. 첫인상 도로 시스템은 예상대로 비효율적이고 유치함. 색깔로 도로를 구분하는 원시적 방법 사용 중. 운전자의 지능을 무시하는 접근법으로 보임. 자세한 분석은 추후 보고 예정.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무질서한 불빛들의 향연으로만 보였죠. 일주일만 버티자.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자. 침대에 누우면서도 계속 독일이 그리웠어요. 깔끔한 아우토반, 질서정연한 프랑크푸르트 공항, 그리고 미네네 맥주. 내일은 제대로 조사해서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야지. 독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보고서를 쓸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일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장면도, 며칠 후 제 목숨을 구하게 될 색깔선도,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깨달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독일 최고의 도로 전문가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서 저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죠. 커튼을 열어보니 서울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부지런한 건 인정해야겠군. 호텔 뷔페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김치가 아침 메뉴에 있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아침부터 저런 매운 걸 먹다니.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나라야. 커피만 마시고 나와서 어제 빌린 벤치에 올랐어요. 오늘의 목표는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와 고속도로 분기점을 조사하는 것이었죠. 첫 목적지는 영동대교 남단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복잡한 분기점 중 하나라고 했죠. 내비게이션을 따라 도착해보니 정말 아찔한 구조였어요. 5개 방향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에 6차선이 갑자기 3차선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구조. 게다가 강을 건너는 다리와 지하차도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었죠. 이건 완전히 설계 실패작이야. 독일이었다면 절대 허가하지 않을 구조다. 저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런 엉망인 설계를 기록해서 보고서에 넣을 생각이었죠. 마침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7시 30분쯤 되자 차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자, 이제 재앙이 시작되겠군. 카메라 준비 완료. 독일의 교통 이론에 따르면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는 반드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운전자들이 당황해서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특히 이렇게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더욱 그렇죠.
5분이 지났어요. 이상하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평온했죠. 15분이 지나면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대의 차들이 마치 물 흐르듯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인천공항 방향으로 가는 차들은 모두 파란색 선을 따라가고 있었고, 강남 방향은 초록색, 성남 방향은 노란색을 따라가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더 놀라운 건 차들이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였어요. 분기점 한참 전부터 자신이 가야 할 색깔 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했죠.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끼어드는 차는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대형 화물차들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분기점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죠. 느리고 둔해서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화물차들이 모두 오렌지색 선을 따라 가장 바깥쪽 차선으로 일찌감치 이동해 있었어요. 저 운전자들이 모두 특별 훈련을 받은 건가? 아니면 한국인들이 특별히 운전을 잘하는 건가? 계속 관찰하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색깔 유도선이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분기점 1km 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고 있었죠. 예를 들어 파란색 선은 처음에는 점선으로 시작해서 분기점에 가까워질수록 실선이 되고 폭도 넓어졌어요. 마치 이제 준비하세요. 곧 갈라집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30분 동안 관찰했는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급정거조차 거의 없었고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이건 말이 안 돼.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저는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강남역 근처의 복잡한 교차로였죠. 여기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함께 있어서 보행자도 많고 버스들이 계속 끼어들어야 하는 구조였어요. 독일 같으면 이런 곳은 교통지옥이 되기 십상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호가 바뀔 때마다 수십 대의 차들이 각자의 색깔을 따라 정확히 목적지 방향으로 흩어져 나갔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버스들이었어요. 버스 전용 차로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일반 차들이 그 차로를 철저히 비켜주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버스 차로를 침범하는 차들 때문에 항상 문제인데 말이에요. 점심시간 무렵 저는 더 복잡한 곳으로 갔어요. 고속도로 나들목이 4개나 연결된 대형 분기점이었죠. 여기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하지만 오히려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각 나들목마다 다른 색깔이 배정되어 있었고 차들은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로 흩어졌어요. 심지어 길을 잘못 든 차들을 위한 배려도 있었어요. 잘못된 색깔 선을 따라가다가도 특정 지점에서 점선으로 된 연결 통로가 있어서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이건 천재적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아니야. 이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독일 운전자들은 이런 유치한 색깔 없이도 더 잘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말 우연일까? 정말 이 시스템이 효과가 없는 걸까? 오후에는 시내 곳곳을 더 둘러봤어요. 학교 앞, 병원 앞, 대형 쇼핑몰 앞. 어디를 가든 색깔 유도선이 있었고 그것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학교 앞은 노란색으로 서행구역을 표시하고 병원 앞은 흰색으로 정숙구역을, 쇼핑몰은 다양한 색깔로 주차장 입구를 구분하고 있었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믿어왔던 독일식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너무 단순해. 진정한 선진 시스템은 더 복잡하고 정교해야 하는 거 아냐?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비판하려고 했는데 비판할 거리가 마땅치 않았어요. 대신 인터넷으로 한국 교통사고 통계를 찾아봤어요. 이건 분명 조작된 수치일 거야. 하지만 여러 국제기구의 검증 자료들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복잡한 도심 교차로 사고율이 유럽 주요 도시들보다 현저히 낮았죠. 특히 색깔 유도선 설치 전후를 비교한 자료를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평균 40%의 사고 감소율, 일부 구간은 50%가 넘었죠.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가? 침대에 누워서도 낮에 본 광경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물 흐르듯 움직이던 차들,
서로 배려하며 차선을 바꾸던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건의 사고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내일은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평생 믿어왔던 독일식 시스템의 절대성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낮에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2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대로 분석해보자. 분명 어딘가에 약점이 있을 거야. 저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색깔 유도선 시스템에 대한 기술 문서, 설치 가이드라인, 효과 분석 보고서. 모든 걸 꼼꼼히 읽었죠. 놀랍게도 자료들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각 색깔의 의미, 설치 간격, 명도와 채도 기준, 야간 시인성을 위한 형광 물질 배합. 단순해 보였던 시스템 뒤에는 치밀한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건 임시방편이야. 진짜 해결책은 아니지. 새벽 4시쯤 저는 독일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베를린은 저녁 9시니까 모두 집에 있을 시간이었죠. 라나, 얼굴이 왜 그래? 한국 음식이 안 맞아? 화면에 나타난 크리스토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제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동료였죠. 크리스토프, 이상한 일이 있어. 한국 도로 시스템이 생각보다. 저는 낮에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색깔 유도선, 자연스러운 교통 흐름, 낮은 사고율. 처음에는 진지하게 듣던 크리스토프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 라나, 농담도 잘하네. 색깔 따라 운전한다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진짜야. 내가 직접 봤다니까. 영동대교 분기점에서. 라나, 우리가 지금 뭘 개발하고 있는지 알지? 레벨 4 자율주행이야. 인공지능이 모든 걸 판단하는 시스템.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크레파스 놀이나 하고 있다고? 화면에 다른 동료들도 나타났어요. 마티아스, 잉그리드, 그리고 우리 팀의 막내 토비아스까지. 아시아인들의 장난감이지 뭐. 마티아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라나, 혹시 그들이 당신을 세뇌시킨 거 아냐? 김치를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럴 수 있대.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약간 안심이 됐죠. 맞아.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서도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죠. 한국도로공사의 사고 통계를 독일 자료와 비교해봤어요. 충격적이었죠. 서울의 주요 교차로 사고율이 베를린보다 낮았어요. 그것도 교통량은 서울이 2배 이상 많은데도 말이죠. 통계 조작일 거야. 분명히. 하지만 아무리 봐도 조작의 흔적은 없었어요. 여러 기관에서 교차 검증한 자료들이 모두 일치했으니까요. 심지어 독일 보험회사의 한국 지사 자료도 확인해봤는데 역시 같은 결과였죠. 아침 해가 뜰 무렵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독일식 접근법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단순한 색깔 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침을 먹으러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을 때 흥미로운 대화를 엿들었어요. 독일인 관광객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어제 운전하는데 정말 편했어. 색깔만 따라가니까 길 찾기가 너무 쉽더라.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어요. 맞아요. 미넨에서는 표지판 보느라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머니도 맞장구를 쳤죠. 특히 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워서 좋았어요. 아빠, 파란색 따라가면 공항이야 하면서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더라고요. 작은 여자아이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어요. 독일인들조차 한국 시스템을 더 편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인정하기 싫지만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운전해서 체험해보기로. 관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벤츠에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섰어요. 목적지 없이 그냥 색깔 선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표지판을 보는 대신 바닥의 색깔을 보고 운전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적응이 됐어요. 파란색을 따라가니 공항 방향이었고 다시 초록색으로 바꿔 타니 강남으로 돌아왔어요. 노란색은 성남 방향이었고 주황색은 시내 순환도로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였어요. 독일에서는 특히 처음 가는 곳에서는 표지판을 놓칠까봐 항상 긴장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색깔만 따라가면 됐으니까요. 이거 정말 편하네. 저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도 이건 임시방편이야.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지.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프런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한국 교통 관계자들과의 만찬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죠. 좋아.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왜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고집하는지. 하지만 내일 밤 제가 겪게 될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벤츠가 저를 배신하고 제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 바로 그 원시적인 색깔 선이라는 것을. 금요일 저녁 6시, 저는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 도착했어요. 한국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마련한 만찬이었죠. 라나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젊은 여성이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국토부의 김서영 과장입니다. 오늘 통역을 맡았어요. 김 과장은 예상외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옥스퍼드에서 도시계획학 석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만찬 자리에는 여러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격식 없이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한국 음식도 생각보다 맛있었죠. 특히 불고기라는 요리가 인상적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 시스템 이야기가 나왔어요. 독일의 아우토바는 정말 대단하죠.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박진수 부장이 말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평소 생각을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색깔로 도로를 구분하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진짜 해결책은 운전자 교육과 첨단 기술이죠. 독일은 지금 완전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김 과장이 부드럽게 대답했죠. 맞아요. 독일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운전자를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금 날카롭게 물었어요. 박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오히려 반대예요. 운전자를 믿기 때문에 단순한 도구만 제공하는 거죠. 복잡한 시스템은 오히려 운전자를 믿지 못해서 만드는 게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거든요. 만찬은 밤 9시쯤 끝났어요. 금요일 밤이라 강남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죠. 일행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이번 출장 동안 계속 벤츠를 몰았는데 밤 운전은 처음이었죠. 게다가 금요일 밤이라 교통량도 많았어요. 한국의 밤 도로가 얼마나 혼잡한지 직접 확인해 볼 좋은 기회군.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호텔 주소를 입력했어요. 예상 도착 시간은 30분.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서 조금 더 걸릴 것 같았죠. 처음 10분은 순조로웠어요. 벤츠의 부드러운 승차감, 정확한 내비게이션, 그리고 강력한 엔진. 역시 독일 차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남대교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젠장,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가.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작동시켜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늦여름 특유의 국지성 호우라 정말 순식간에 쏟아졌죠. 그때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GPS 신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내비게이션이 계속 반복했어요. 폭우로 인한 신호 장애였죠. 고층 빌딩이 많은 강남 지역이라 신호가 더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GPS가 끊기자 내비게이션이 마지막으로 저장된 경로를 기준으로 엉뚱한 안내를 시작했어요.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하지만 거기는 우회전 차로가 없었어요. 이미 한남대교를 절반쯤 건넌 상태였는데 내비게이션은 제가 아직 다리 진입 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비는 점점 거세지고 내비게이션은 계속 잘못된 안내를 하고 주변 차들은 쌩쌩 지나가고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가 어디야? 한남대교 북단 진출로는 정말 복잡했어요.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데다가 비 때문에 차선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어. 공포가 밀려왔어요. 벤츠의 최첨단 시스템도 이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죠. 벤츠가 날 배신하다니. 독일 최고의 기술이 한국의 폭우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희미하게 빨간색 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빨간색 유도선이었죠. 뭐야? 저 빨간 선은? 그때 옆 차선에서 누군가 창문을 내리고 수신호를 보냈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필사적으로 가리키더군요. 빨간 선 따라가세요 라고 외쳤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빨간색 선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신기하게도 빨간 선은 복잡한 진출입로 사이를 안전하게 안내했어요. 너무 가파른 커브나 위험한 합류 지점을 피해서 가장 안전한 경로로 인도하고 있었죠. 이게 정말 단순한 색깔 선이 맞나? 5분쯤 지났을까요? 빨간 선은 저를 한남대교, 북단을 완전히 벗어난 안전한 직진 도로로 인도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살았다. 살았어. 잠시 진정하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최고급 벤츠, 최첨단 내비게이션, 독일의 자랑스러운 기술. 그 모든 것이 실패한 순간, 저를 구한 건 한국의 원시적인 색깔 선이었어요. 빨간색은 긴급 탈출 유도선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빨간색 유도선을 설치해놨다고 해요. GPS가 먹통이 되거나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아날로그 방식의 백업 시스템이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 기술에만 의존했던 건 아닐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생명을 구하는데, 호텔 방에 들어와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벤츠 본사에 보낼 리포트를 쓰려다가 멈췄어요. 문제는 벤츠가 아니야.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언가야. 대신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적었죠. 오늘 밤, 독일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기술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에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은 한국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해봐야겠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어요. 도로 위의 색깔 선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처음으로 그것들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국 도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해야겠어.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서 저는 무작정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갔어요. 원래 일정에는 없었지만 직접 물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죠. 도로공사 건물은 예상외로 소박했어요. 독일 연방교통부의 웅장함과는 달랐죠. 실례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라나 폰 슈타인베르크입니다. 혹시 담당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말에 갑자기 찾아온 외국인이니까요. 잠시만요.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통화를 하더니 미소를 지었죠.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송태원 부장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30분 후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어요. 편안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라나 박사님. 저는 송태원입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어제 김서영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한남대교에서 있었던 일도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거를.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송 부장의 사무실은 더욱 소박했어요. 화려한 장식 대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도로 그림들이 가득했죠. 저 그림들은, 매년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 대회를 해요. 수상작들을 걸어놨죠. 송 부장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제 빨간 선 덕분에 무사하셨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처음으로 겸손하게 물었어요. 송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라나 박사님, 독일 분들은 운전자를 교육시키려 하시죠? 그럼요. 운전자가 규칙을 완벽히 알고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송 부장이 저를 부드럽게 끊었어요. 우리는 운전자를 가르치지 않고 도와줍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도로는 시험장이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죠.
색깔 유도선은 그런 실수를 예방하고 실수하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건 운전자의 실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반대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으니 더 안전하죠. 라나 박사님, 어제 비 오는 밤에 벤츠 내비게이션이 작동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야 당연히 말하다가 멈췄어요. 내비게이션이 작동했어도 복잡한 안내를 폭우 속에서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색깔은 본능적이에요. 빨간색을 보면 위험이나 긴급을 떠올리죠. 파란색은 안정, 초록색은 안전. 이건 교육이 필요 없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이건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라나 박사님, 송 부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장 단순한 해결책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이든 아이폰이든 80세 할머니든 8살 아이든 한국인이든 독일인이든 누구나 색깔은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죠. 독일 아우토반은 정말 훌륭합니다. 저도 유학 시절 많이 달려봤어요. 하지만, 그건 독일인을 위한 도로 아닌가요? 독일어를 읽을 수 있고, 독일 교통 규칙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한국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중국 관광객들, 미군들, 그리고 라나 박사님 같은 유럽 방문객들도요. 그들 모두를 위한 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색깔은 같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토요일 오전인데도 도로에는 차들이 꽤 다니고 있었죠. 모두가 색깔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송 부장님, 혹시 통계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송 부장은 서류처를 꺼냈어요. 색깔 유도선 설치 전후의 상세한 비교 자료였죠. 이 구간을 보세요. 인천공항 고속도로 합류 지점인데 예전에는 외국인 렌터카 사고가 월 평균 12건이었어요. 지금은 2건. 네. 83% 감소했죠. 그것도 교통량은 오히려 늘었는데 말이에요.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럽에서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송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마도 자부심 때문 아닐까요? 자부심이요? 이미 최고라고 믿으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니까요. 저희는 인정했어요. 우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걸?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죠. 그 말이 정확히 저를, 그리고 독일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송 부장은 한국 시스템의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해줬죠. 단순해 보이는 색깔 뒤에 숨은 과학적 연구, 인간공학적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 중심의 철학을. 대화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저는 말했어요. 송 부장님, 제가 정말 오만했어요.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독일의 체계적인 접근법은 정말 본받을 점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기술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요. 송 부장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기술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 그게 진짜 혁신 아닐까요? 도로공사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무너진 자존심 대신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죠.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송 부장과의 대화를 이어가던 중 저는 벽에 걸린 아이들 그림을 다시 봤어요. 특히 한 그림이 눈에 띄었죠. 무지개색으로 그려진 도로 위에 웃는 얼굴의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저 그림이 특별해 보이네요. 제가 가리키자 송 부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아, 그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색깔 유도선의 시작이 된 그림이에요. 정말요? 듣고 싶어요. 송 부장은 자리에 다시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18년이었어요. 저는 당시 신입 직원이었죠. 어느 날 한 아이가 도로공사를 찾아왔습니다. 7살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준서였죠. 송 부장이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아이는 비서라는 직원에게 이 그림을 전달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런 편지가 함께 있었죠. 낡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죠. 아저씨들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자동차들이 많이 부딪혀서요. 저는 이제 할머니랑 살아요. 엄마 아빠 같은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길은 무지개 길이에요. 빨간색은 위험, 파란색은 안전. 무지개를 따라가면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않아요. 준서 올림.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아이는 한 달 전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복잡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오중 추돌 사고였죠. 신호 대기 중이던 부모님 차가 뒤에서 밀려온 차들에 끼어서 송 부장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있어서 혼자 살아남았고요. 할머니가 키우게 됐죠. 오 마이 갓. 처음엔 그저 아이를 위로하고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그 그림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무지개를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죠. 송 부장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팀원들과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다들 황당해했죠. 아이 그림을 따라 도로를 설계한다고? 하지만 생각할수록 일리가 있었어요. 어떤 점이요? 아이들은 본능적이에요. 복잡한 이론 없이 직관적으로 판단하죠. 빨간색은 위험, 파란색은 안전. 이건 교육받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작은 교차로 하나에서 시험해봤어요. 사고가 자주 나던 동네 사거리였죠. 아이 그림처럼 직진은 파란색, 좌회전은 초록색, 우회전은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결과는요? 놀라웠어요. 첫 달에 사고가 절반으로 줄었고 3개월 후에는 60%나 감소했어요. 특히 어르신들과 초보 운전자들이 훨씬 편하다고 했죠. 송 부장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작은 사거리에 알록달록한 색깔 선이 그어진 모습이었죠. 상부에서는 처음에 반대가 심했어요. 너무 유치하다, 국제적 망신이다, 선진국이 이런 걸 한다고 비웃을 거다. 독일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송 부장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한 할머니가 색깔 선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운전했다고요. 색깔만 따라가면 되니까 표지판을 읽느라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와.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베트남 노동자, 중국 관광객, 필리핀 간병인. 한글을 몰라도 색깔은 알거든요.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준서는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있죠. 송 부장이 최근 사진을 보여줬어요. 훤칠한 청년이 색깔 유도선 앞에서 웃고 있었죠. 매년 부모님 기일에 여기 와요. 자기 그림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걸 아니까요. 그때마다 말해요.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라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혁신이네요. 라나 박사님, 혁신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혁신이죠. 우리는 기술만 봤지, 사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송 부장이 마지막으로 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작년 통계입니다. 색깔 유도선 설치 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40% 감소했어요. 매년 1,500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죠. 1,500명. 준서의 부모님은 돌아올 수 없지만 다른 1,500명의 부모님은 매년 무사히 집에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 아이가 만든 기적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왔죠. 저는 정말 오만했어요.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독일 기술은 정말 훌륭해요. 다만 우리는 다른 해답을 찾았을 뿐입니다. 기술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을요. 혹시 그 아이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도 될까요? 독일에 꼭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이죠. 준서도 기뻐할 겁니다. 자기 그림이 독일까지 간다니.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독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그리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진정한 혁신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7살 아이가 세상에 가르쳐준 교훈을 독일도 배워야 한다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이틀,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수집했어요. 단순히 색깔 유도선의 효과만이 아니라 한국과 독일의 교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죠. 일요일 아침부터 호텔 방은 온통 서류와 노트북 화면으로 가득 찼어요.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와 한국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죠.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처음 발견한 이상한 점은 사고 패턴이었어요. 독일 아우토반의 전체 사고율은 분명 낮았지만 특정 그룹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았죠. 외국인 운전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독일에서 외국인 운전자의 사고율이 내국인보다 5배나 높았던 거예요. 특히 동유럽과 아시아 출신 운전자들의 사고율은 심각한 수준이었죠.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숨긴 통계야. 더 파고들수록 암울한 현실이 드러났어요. 폴란드 트럭 운전사들, 체코 관광객들, 터키 이민자들. 그들은 복잡한 독일어 표지판과 까다로운 규칙 때문에 사고를 내고 있었죠. 노트북으로 독일 뉴스를 검색했어요. 2023년 7월, 미넨 근교 아우토반. 이탈리아 관광버스 대형 사고. 사망 13명, 부상 41명.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끔찍했어요. 이탈리아인 버스 기사가 독일어로만 쓰인 공사 구간 표지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주행했던 거예요. 2022년 12월, 프랑크푸르트 분기점. 루마니아 화물차 연쇄 추돌. 사망 6명. 또 다른 사고. 복잡한 분기점에서 표지판을 읽느라 급정거한 화물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죠. 우리가 자랑하던 완벽한 시스템은 독일인만을 위한 것이었구나. 한국 자료와 비교하니 차이가 더욱 명확했어요. 한국은 외국인 운전자 사고율이 내국인과 거의 차이가 없었죠. 색깔은 국적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독일 아우토반 외국인 운전을 검색하니 수많은 영상이 나왔죠. 오 마이 갓, 이 표지판이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라고 영어로 말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독일어를 모르면 운전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프랑스어로 불평하는 영상도 있었죠. GPS도 독일어로 설정되어 있어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라고 스페인어로 외치는 관광객도 있었어요. 반면 한국 도로 외국인 운전 영상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와, 색깔만 따라가니까 너무 쉬워요. 라고 영어로 감탄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처음 왔는데도 공항에서 서울까지 문제없이 왔어요. 파란색만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라고 일본어로 설명하는 영상도 있었죠. 독일보다 한국이 운전하기 훨씬 쉬워요. 진짜로 라고 독일어로 말하는 독일인 관광객의 영상도 있었어요. 마지막 댓글이 특히 마음에 박혔어요. 독일인이 쓴 댓글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어요. EU 교통위원회의 내부 보고서였죠. 독일 아우토반의 외국인 운전자 차별성 개선 권고. 이미 3년 전에 문제 제기가 됐던 거예요. 하지만 독일은 무시했죠. 운전자가 독일어를 배우면 된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던 거예요. 월요일 새벽, 저는 마지막 분석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이랬죠. 완벽한 시스템의 그림자, 독일 아우토반은 정말 모두를 위한 도로인가?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독일의 낮은 사고율은 사실상 독일인만의 통계였던 거예요. 외국인과 이민자들의 높은 사고율은 의도적으로 분리 집계되어 있었죠. 진짜 선진국은 자국민만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찾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나라다. 송 부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배타적이었던 거예요. 독일어를 할 줄 알고 독일 문화를 이해하고 독일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시스템. 반면 한국은 포용적이었죠. 언어를 몰라도 문화가 달라도 처음 온 사람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진짜 차이구나. 월요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독일을 바꿔야 해. 우리도 모두를 위한 도로를 만들어야 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독일에 돌아가서야 알게 되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비판이 아니라 제안이었죠.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 도입 제한, 포용적 도로 인프라를 위하여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독일을 어떻게 설득할지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미넨 공항에 도착한 것은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독일 땅을 밟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죠.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모든 것이 보였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아우토반의 표지판들이 새삼 다르게 보였어요. 온통 독일어로만 가득한 외국인에게는 불친절한 안내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폐쇄적이었구나. 수요일 아침, 드디어 연방교통부 정기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한국 출장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죠. 회의실에는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하인츠 부장, 프리드리 차관, 그리고 각 부서장들까지. 자, 라나. 한국은 어땠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였겠지? 하인츠 부장이 여유롭게 물었어요. 모두가 형식적인 보고를 기대하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 출장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5분은 무난했어요. 한국의 교통 현황, 도로 인프라 등 일반적인 내용이었죠. 하지만 6번째 슬라이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운전자 사고율이. 잠깐. 하인츠 부장이 손을 들었어요. 라나, 지금 뭐라고 했나? 색깔 유도선이 효과적이라고? 네. 데이터를 보시면. 말도 안 돼. 프리들이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자네를 보낸 건 독일 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하라는 거였어. 그런데 지금 아시아의 유치한 방식을 칭찬하고 있는 건가? 유치한 게 아닙니다. 실제 효과가. 라나. 하인츠 부장이 버럭 소리쳤어요. 정신이 나갔나? 150년 전통의 독일 도로 시스템을 버리고 아시아의 장난감을 따라하자고? 장난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외국인 운전자 사고율이 80%나 감소했습니다. 조작된 통계겠지. 누군가 비웃었어요. 독일과 한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벤츠, BMW, 아우디의 나라야.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가진 우리가 왜 후진국을 따라해야 하나? 회의실은 점점 험악해졌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계속 보여줬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저는 결정적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독일의 외국인 운전자 사고율 통계였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사고율이 내국인의 5배입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그동안 쉬쉬하던 비밀이었으니까요. 그건 그들이 독일 규칙을 모르기 때문이야. 하인츠 부장이 변명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시스템은 독일인만을 위한 거예요. 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나, 자네 한국에 세뇌당한 게 틀림없어. 프리들이 차관이 일어섰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야. 독일 아우토반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이라고. 최고라고 자만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겸손하게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선진국 아닙니까? 감히 3대째 아우토반을 만들어 온 슈타인베르크 가문에서 이런 배신자가 나오다니. 하인츠 부장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배신자라니. 전통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누군가 외쳤고 회의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결국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크리스토프를 만났어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동료였죠. 라나. 크리스토프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 정말 실망이야.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크리스토프, 내 말 좀 들어봐. 한국 시스템은 정말. 그만해. 너랑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들도, 커피 브레이크를 함께 하던 선배들도 모두 저를 피했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나가 완전히 돌았대. 한국에 가서 세뇌당했나 봐. 슈타인베르크 가문의 수치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7살 준서의 그림이, 송 부장의 진심이, 그리고 빨간 선이 저를 구해준 그날 밤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혼자서라도 해보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저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독일을 바꾸기 위한 긴 싸움의 시작이었죠. 고립된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퇴근 후와 주말을 모두 바쳐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독일인들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들어야 해. 마침 10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넨의 옥토버 페스트.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시기죠. 바로 이거야. 옥토버 페스트 기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하자. 저는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비협조적이었지만 연방교통부 신분증을 보이니 마지못해 협조했죠. 2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옥토버 페스트 기간 동안 외국인 렌터카 사고가 평소보다 300% 증가했어요. 특히 아우토반 진입로와 복잡한 교차로에서 사고가 집중됐죠.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저는 소셜 미디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샵독일운 전지옥 해시태그로 검색하니 수천 개의 게시물이 나왔어요. 독일 표지판 읽기 불가능. 결국 사고 냄. GPS도 독일어로만 나와서 포기. 택시 탐. 아우토반에서 길 잃고 1시간 헤맴. 공포의 경험. 반면 샵한국도로 사랑 태그의 게시물들은 정반대였어요. 색깔만 따라가면 오케이. 너무 쉬워요. 한국 운전 첫날인데 공항에서 부산까지 무사히 도착. 독일보다 한국이 100배 운전하기 쉬움. 진심. 특히 인상적인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국계 독일인 가족이 찍은 비교 영상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독일 아우토반입니다. 표지판 좀 보세요. 독일어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죠? 다음 장면은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보세요. 파란색만 따라가면 공항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영상은 10만 뷰를 넘었고 댓글은 대부분 공감이었어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독일 언론사에 제보했죠. 처음 연락한 곳은 슈피겔 온라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방교통부의 라나 폰 슈타인베르크입니다. 독일 도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가 있는데요. 기자는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보내자 태도가 바뀌었죠. 이거 진짜예요? 외국인 사고율이 이렇게 높다고요? 일주일 후 슈피겔 온라인 메인에 기사가 실렸어요. 독일 도로의 불편한 진실, 외국인에게는 지옥인 아우토반.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하루 만에 댓글이 1000개가 넘었죠. 드디어 누군가 이 문제를 제기했네요. 작년에 독일 운전하다가 사고 뻔했어요. 표지판이 너무 복잡해서. 한국 다녀왔는데 정말 색깔 유도선 최고였어요. 독일도 도입했으면. 여론이 들끓자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ARD, 체데F 같은 공영방송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EU 교통위원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독일의 교통 시스템 개선 권고안을 검토 중입니다. 라나 폰 슈타인베르크 박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교통부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월요일 아침 하인츠 부장이 직접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라나. 그는 어색해 보였어요. 언론에 제보한 게 자네였군. 네. 정식 경로로는 들어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자네가 옳았을지도 모르겠네. 하인츠 부장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이었어요. 사실 위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바이에른 주지사가 직접 관심을 보이고 있다네. 바이에른 주지사가요? 관광 산업 때문이야. 매년 옥토버 페스트 때 사고가 너무 많이 나거든.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동료들도 슬슬 다가오기 시작했죠. 라나, 그 한국 자료 좀 다시 볼 수 있을까? 색깔 유도선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2024년 12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이에른 주지사 마르쿠스 제더가 직접 연방교통부를 방문한 거예요. 라나 폰 슈타인베르크 박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제더 주지사는 실용주의자답게 단도직입적이었어요. 박사님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바이에른은 관광이 주요 산업입니다.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해요. 감사합니다, 주지사님. 미넨 잘츠부르크 구간에 시범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공항에서 시내, 그리고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반대가 심할 텐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바이에른의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요.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대로 반발이 거셌어요. 보수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죠. 독일의 전통을 지켜라. 아우토반에 크레파스 칠하지 마라. 슈타인베르크는 매국노다. 시위대는 매일 연방교통부 앞에 모였어요. 심지어 제 집 주소를 알아내서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있었으니까요. 작게 시작해서 증명하는 것. 2025년 2월, 드디어 공사가 시작됐어요. 민행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구간에 첫 색깔 유도선을 그었죠. 이게 뭐야? 장난감 도로야? 독일의 수치다. 공사 현장에서는 매일 시위대와 마주쳐야 했어요. 하지만 작업자들은 묵묵히 일했죠. 3월 첫째 주, 드디어 완성됐어요. 공항에서 시내는 파란색, 잘츠부르크는 초록색, 시내 순환은 노란색, 그리고 위험 구간과 공사 구간은 빨간색. 처음 며칠은 혼란스러웠어요. 독일 운전자들이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바닥만 보고 운전하라고? 이딴 게 필요한 사람은 운전하지 말아야 해.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거 은근히 편한데? 색깔 따라가니까 표지판 안 봐도 되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오 마이 갓. 드디어 독일이 관광객을 배려하기 시작했어. 라고 영어로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넨공항에서 호텔까지 길 안 잃고 왔어요. 기적이라고 프랑스어로 외치는 관광객도 있었죠. 독일 운전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라고 이탈리아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결정적인 건 통계였어요. 3개월 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사고가 35% 감소했어요. 특히 외국인 운전자 사고는 58%나 줄었죠. 더 놀라운 건 경제 효과였어요. 공항 렌터카 업체들의 매출이 20% 증가했어요. 그동안 운전이 무서워서 택시만 타던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라나, 자네가 옳았어. 어느 날 하인츠 부장이 찾아와 말했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미안하네.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이제 다른 주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우리도 도입하고 싶은데 자문 좀 해줄 수 있나? 저는 이제 매국노가 아니라 혁신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한 순간은 따로 있었죠. 2025년 5월,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자격으로였죠. 국제교통안전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9개월 전과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색깔 유도선이 이제는 혁신의 상징으로 보였죠. 라나 박사님, 공항 출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반겨줬어요. 송태원 부장이었죠.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송 부장님, 정말 반가워요. 우리는 따뜻하게 악수했어요. 독일의 변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라나 박사님 덕분이죠. 아니에요. 송 부장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서울로 가는 길,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준서라는 아이 기억하세요? 색깔 도로 그림 그렸던. 물론이죠. 어떻게 지내나요? 이번 컨퍼런스에 올 거예요. 박사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컨퍼런스 당일 대형 호텔 컨벤션 홀은 전 세계에서 온 교통 전문가들로 가득했어요. 제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랐을 때 청중석에서 한 청년이 눈에 띄었어요. 송 부장 옆에 앉은 준서였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9개월 전, 저는 오만한 바보였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한 제 발표는 청중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독일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배려하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독일의 변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 거부감, 시범 사업의 성공, 그리고 확산되는 변화까지. 가장 위대한 기술은 가장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7살 아이의 그림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만함을 버리고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혁신의 의미. 둘째, 겸손함의 가치. 셋째,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기회.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행사가 끝난 후 준서가 다가왔어요. 라나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그림이 독일까지 갔다니.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당신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날 저녁, 송 부장과 저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 한국과 독일이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요? 송 부장이 제안했어요. 인공지능과 색깔 유도선을 결합한 스마트 도로 시스템이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기술과 단순함의 조화,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죠.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마지막 날, 저는 한남대교를 다시 찾았어요. 9개월 전 그 폭우의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맑은 봄 하늘 아래 색깔 유도선들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빨간색 긴급 유도선을 보니 그날의 공포와 감사함이 동시에 떠올랐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독일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라나, 함부르크도 색깔 유도선 전면 도입 결정. 이제 전 독일이 변하고 있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적었죠. 9개월 전, 저는 색깔 유도선을 보고 비웃었다. 유치하다고, 원시적이라고. 하지만 그 단순한 색깔이 제 목숨을 구했고, 제 인생을 바꿨고, 이제는 유럽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오만함을 버리고 얻은 것들, 진정한 친구 송태원 생명을 구하는 기쁨 겸손함의 지혜 모두를 위한 세상을 만드는 보람.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색깔 유도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열린 마음이었다. 이제 저는 안다. 가장 위대한 나라는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배려하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술은 가장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것을. 크레파스를 든 아이의 순수한 발상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혁명이다. 지금까지 독일 교통 전문가 라나 폰 슈타인베르크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고라는 자부심이 때로는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벤츠와 아우토반의 나라 독일도 결국 한국의 단순한 지혜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죠. 작은 아이의 그림에서 시작된 한국의 혁신이 이제는 유럽의 도로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지혜를 가진 나라가 아닐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를 부탁드려요. 한국의 작은 혁신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따뜻한 배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